여러분 안녕하세요. 大家好. 저는 카이트스퀘어 매니저 홍수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전 중국어 1도 모르는 사람인데요. 2018년에는 꼭 중국어를 배워보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천하제일 중국어 엄상천 선생님 모시고 저와 같은 중국어를 전혀 1도 모르는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문제를 좀 알아보고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지 엄상천 선생님과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大家好. 엄청난 상상 초월 천하제일 중국어 엄상천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저는 중국어를 처음 배우려고 할 때 한자가 부담스러웠어요. 왠지 어려워 보이잖아요. 그리고 간체자와 번체자라는 것이 있던데 우리 한자와 중국의 한자는 많이 다른가요? 네, 한자가 예쁘게 보이면 물론 더 좋을 텐데 네. 많은 분들이 한자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고 사실 또 그게 어렵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어려서부터 이렇게 한자 교육을 좀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좋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일단 먼저 우리가 사용하는 한자라는 것은 중국어의 번체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한자 자체가 획순도 많고 어렵기 때문에 좀 더 쉽고 간단하고 보기에 이해가 편한 그런 쉽게 줄인 한자를 간체자라고 합니다. 전 개인적으로는 번체자가 예쁘긴 한데요.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쓰거나 글로 쓰거나 또는 이제 실생활에서 사용할 때는 간체자가 확실히 편하긴 합니다. 그리고 그 간체자와 번체자 사이에도 나름 그 규칙성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공부를 하고 나면 이 번체자가 이 간체자구나 이렇게 둘 다를 잘 호환해서 쓸 수 있고 이 두 번체자와 간체자를 잘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한자 연습할 때는요. 네. 한자를 요즘 유행하는 그런 거 해보셨어요? 그림책 같은 거에 네. 선으로만 이렇게 그려져 있으면 그 안에 네. 색칠하는 거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거 하듯이 간체자 그 필기책이 있거든요. 네. 간체자 노트 같은 거 한 권 사가지고 네. 매일 뭐 한 5페이지씩 네. 또는 뭐 한 5장씩 이렇게 써보면은 그 자체를 취미로 한번 가져보시면 한자 공부도 되고 네. 또 나름 취미도 하나 생기고 저도 중국어 배운 지 벌써 꽤 오래되었는데도 네. 요즘도 가끔씩 한자 책 사서 간체자 책 사서 네. 직접 손으로 써보고 연습도 해보고 이렇게 합니다. 그럼 한자 또는 한문을 많이 알면 중국어에 도움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이 질문 정말 많이 받았던 질문인데요. 특히 한문 공부 좀 하신 분들이 많이 질문합니다. 자, 먼저 간단 명료하게 대답하면 yes입니다. 맞습니다. 한문, 흔히 우리가 말하는 사서삼경 들어보셨죠? 네, 들어봤어요. 사서삼경, 즉 유교에서 말하는 논어, 맹자, 중용, 대학의 사서와 시경, 서경, 주역이라고 하는 삼경을 다 아우르는 말이잖아요. 네. 처음 중국어를 배우기 시작할 때는 이런 것들이 큰 도움은 안 되지만 네. 나중에 발음, 성조, 기본 어법. 어법은 뭐냐면요. 우리가 영어 공부할 때 문법이라고 보통 배웠잖아요. 네. 근데 중국어는 이 문법을 어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발음, 성조, 어법, 어순, 생활, 회화 등을 다 배우고 초급에서 중급, 중급에서 고급으로 넘어갈 때 넘어가는 그 실력 향상의 길에 이러한 사서삼경이나 사자성어나 이런 것들이 아주 큰 역할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사서삼경이라고 말하면 뭔지 좀 딱딱하고 재미없고 고리타분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네. 조금만 관심을 갖고 이렇게 보시면 아주 큰 재미가 있고 또 실생활에서 좀 더 이렇게 좀 지적인 매력을 또 발산할 수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저도 엄쌤 말 들으니까 왠지 살짝 관심이 생기는데요. 서점에 가서 책을 한번 둘러보고 싶네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언어, 외국어로서의 중국어를 얘기해 볼게요. 중국어에는 성조라는 게 있던데요. 성조란 무엇인가요? 성조. 네, 우리 수민 매니저님은 노래 잘하세요? 저는 박자는 맞춥니다. 박자는 맞추시는구나. 제가 약 20년 동안 수강생들을 통한 불확실한 실험 결과 보통 노래를 잘하는 분들이 평균적으로 성조도 잘 배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성조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음의 높낮이 같은 건데
그쵸? 네. 이제 그걸 이제 어떻게 설명하면 되냐면 중국어는 그 한자에 발음 기호라고 해서 발음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성조라는 게 하나 더 있어요. 구성 성분이. 그러니까 한자, 발음 기호, 성조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런데 같은 발음의 글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글자 한자는 다른데 발음이 같은 글자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그 글자들을 성조라는 음의 변화를 통해서 구분을 합니다. 중국어에는 보통 4개의 성조가 있다고 합니다. 일성은 평이한 예를 들면 봐보세요. 네. 아 아. 한번 해보세요. 한번. 뭐 약간 사오정 같아요. 약간 사오정 같았어요. 이렇게. 이거는 오늘은 뭐 본격적으로 발음을 훈련하는 날은 아니니까 네네네. 개념만 잡아보죠. 네, 맞아요. 그냥 평이한 그러니까 도레미파솔 중에 본인의 원래 음색에 맞는 걸로 그냥 그렇죠. 이성은 이제 그냥 처음에 내가 음을 냈던 점에서 음을 위로 한 2음 정도 올려주는 거예요. 도레미 그러면 미파솔 미솔 미솔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뭐 그런 느낌인 거죠. 그 다음에 삼성은 음이 아래로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음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발음할 때는 그냥 이렇게 잡아서 끌어내려 주시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마치 무슨 고무 밴드나 네. 스프링 같은 걸 이렇게 잡아서 밑으로 쭉 당기듯이 그런 느낌을 가지고 발음하시면 돼요. 잘 안 해보신 음이죠. 그러니까 예전에 처음 배울 때는 네. 막 이렇게 올라가는 것까지 다 했는데 네. 요즘에는 이제 좀 대세가 그냥 이렇게 만약에 V자라 그러면 V자를 반만 끊어요. 그러니까 앞에만 하는 거죠. 그런 네. 느낌이 U자면 앞에만 하는 거예요. U를 세로로 가운데로 딱 자른 다음에 앞에만. 그러니까 요 이렇게 끝까지 가지 마시고 요. 유. 예. 근데 그걸 이렇게 탁 내리치듯이 하는 게 아니라 네. 아까 말했듯이 밴드를 운동할 때 네, 밴드 네. 쓰잖아요. 네. 밴드를 이렇게 쭉 당기듯이. 네. 노래 어떻다고요? 지금. 박자만 맞춥니다. 그다음에 사성은 그냥 위에서 아래로 쫙 내리꽂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레미파솔 그러면 솔에서 도로 그냥 떨어지듯이 또는 제가 많이 표현하는 게 뭐 채찍이라든지 어떤 회초리 같은 걸로 네. 이렇게 감아서 탁 채듯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뭐 PA란 발음을 해본다 그러면 네. 일성은 빠 빠. 이런 느낌이고 이성으로 올라가면 빠 빠. 삼성으로 하면 빠 빠. 사성은 빠. 빠. 네. 이런 거에다가 이제 경성이라고 해가지고요. 이건 성조가 없이 그냥 점 딱 찍는 느낌이에요. 스타카토. 딱딱딱. 그러니까 그러면 빠. 빠. 이제 이런 형태의 5개의 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성조라고 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오늘은 뭐 이런 걸 본격적으로 훈련하는 시간은 아니니까 네. 이런 게 있구나. 말 그대로 중국어를 정말 하나도 모르는 분, 네. 1도 모르는 분들 위해서 이런 게 있었구나라고 그냥 알려드린 거고요. 그리고 홍콩이나 광동 지역에서 쓰는 말은 또 광동어라고 있어요. 네. 그 광동어는 성조가 무려 9개나 있다고 합니다. 9개. 노래로 부를 때는 광동어가 더 듣기 좋다고 말하는 중국 친구들도 꽤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해서 처음 배울 때는요. 성조가 많이 헷갈리긴 합니다. 그렇죠? 네, 그럴 것 같아요. 아무래도 글자마다 성조가 다 다르니까 헷갈리긴 하는데 어쨌든 우리도 생활하다 보면 자주 쓰는 빈도수가 있잖아요. 네. 예를 들면 나, 너, 우리 뭐 이런 기본적인 생활에서부터 자주 접하는 단어가 있다 보니까 네네. 약 6개월 정도만 꾸준히 공부하면 이제 언제 이게 어려웠냐 싶을 정도로 금방 익숙해집니다. 네, 6개월. 네. 네. 그럼 중국어는 영어의 알파벳처럼 발음을 표기하는 방법이 있던데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한국어는 그냥 쓰여 있는 글자를 그대로 읽으면 되잖아요. 네. 글자 자체를 그대로 읽으면 쓰여 있는 글자가 발음 기호도 되고 문자도 되는 거죠. 네네네. 근데 방금 말씀드렸지만 중국어는 한자와
발음교가 따로 있어요. 네. 그래서 흔히 이제 그 발음교를 읽을 줄 알아야 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그 흔히 말하는 중국어라고 하는 거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중국어 그러면 한자를 그대로 쓰면 중국화 이렇게 쓰잖아요. 네네. 또는 중국위 네. 보통 이렇게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 글자를 그대로 읽는 발음이 있어요. 네. 그런데 중국 현지인들이나 중국어를 배운 분들은 보통 우리가 배우는 그 중국어를 네. 보통어라고 해요. 그러니까 중국어의 표준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보통 사람들 할 때 보통. 네. 그래서 보통 쓰는 말이라고 해서 보통어라고 하고 중국어 발음은 푸통화. 여기 쓰여 있죠. 한번 해보세요. 푸통화. 그렇게 음을 푸통화. 부통화. 오, 잘하시는데요? 감사합니다. 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대요. 맞아요. 푸통화. 부통화. 네,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푸통화라고 하면 그게 이제 일반적인 표준어예요. 그리고 뭐 영어로는 잘 아시겠지만 만다린이라고도 하죠. 네. 네. 가방 있잖아요. 만다린 오리. 그런 거 있죠. 만다린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홍콩 지역에서 쓰는 말. 네. 광동어는 캔토니즈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뭐 네. 중국어 2대 방언이라고 해요. 아. 근데 이제 이거를 또 아까 제가 만약에 중국화 이렇게 말하는 게 네. 그냥 한국식으로 그 글자를 그대로 읽은 거라면 네네. 중국 사람들은 일단은 표준어라고 해서 부통화라고 쓰기도 하고 네. 또는 그 한족들의 언어라고 해서 한어라고 써요. 한어. 한어. 그러니까 실제로 중국 친구들은 중국에서 소수민족들 있잖아요. 아, 네네. 그 친구들은 한어 시험을 또 보기도 해요. 아. 그러니까 한족들은 볼 필요가 없는데 네. 한족이 아닌 소수민족들은 시험을 보기도 소수. 합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해보면 네. 중국어에는 발음을 표기하는 발음 표기가 있다. 네. 그걸 영어 발음 표기는 진짜 알려드릴 건데요. 그게 있고 그 전에 먼저 중국어는 보통 표준어라고 할 때는 푸통화라고 부통화. 하고 네. 그 다음에 한어라고 읽을 때는 한유 한위. 한위.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유라고 하거나 아니면 푸통화라고 두 개를 기억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한유 즉 푸통화를 표기하는 발음기호가 있겠죠. 네. 그 한자를 읽는 그 발음기호가 있는데 네. 그 발음기호를 한어병음이라고 해요. 아. 한어병음 이렇게 하거든요. 네. 한어병음은 영어의 알파벳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B, B, M, F, D, T, N, L, G, K, H, 그 다음에 J, Q, X, Z, H, C, H, S, H, R, 그리고 Z, C, S 이렇게 21개의 자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 오, 이, 우, 위, A, O, E, I, U, 그 다음에 U 위에 점 2개 땡땡 네. 이렇게 모음이 6개가 있는데요. 이 모음을 6개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모음들이 네. 결합을 해요. 아. 하나하나 따로따로 또 결합을 해서 아하. 2개, 3개, 4개 이렇게 늘어나요. 아. 그러니까 보통 그렇게 하면 이제 수업이 길어지니까 아, 네. 그냥 단순하게 봤을 때는 이렇게 단모음이라고 하는데 하나의 개별적인 모음은 이렇게 6개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네. 이 모음과 이 자음을 이제 여러 가지로 경우의 수에 따라서 이렇게 결합을 시키면 중국어의 한자를 읽는 발음이 되는 거죠. 아, 결합. understand 마? 네, yes. 이해했습니까? 그리고 이 성조 6개 아, 오, 어, 이, 우, 위라고 하는 이 발음은요. 6개는 그 모음의 위쪽에 네. 성조를 표기하는 아까 성조가 하나 더 있다 그랬잖아요. 네. 한자 발음기호 성조. 네, 네, 네. 그러면 그 발음기호는 자음과 모음이 결합이 돼 있겠죠? 네. 모음의 위에 보통 성조라는 걸 표기해요. 아, 네, 네. 그 성조에 표기하는 우선순위예요. 앞에서부터. 아. 예를 들면 AO가 2개 나란히 나와 있으면 A 위에 표기하고 아. 만약에 E하고 I가 있으면 E자의 위에 표기하고 이런 식으로. 아, 그렇구나. 이렇게 되고요. 제가 우리가 방금 알려드렸던 자음 모음 뒤에 그 원어민들의 발음을 제가 다시 한번 살짝 넣어드릴 테니까 네. 한번 화면 보면서 한번 읽어보시면 아 요런 발음이구나 라고 아실 수 있습니다. 네. 아, 그럼 일단 자음의
발음을 먼저 잘 연습하고 외워야겠군요. 그러면 중국어를 공부하면 중국 선생님과 공부하는 게 좋아요? 아니면 한국 선생님과 공부하면 좋아요? 어려운 문제인데요. 네. 뭐 개인에 따라 다를 수도 있죠.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한국 선생님, 중국 선생님 두 분 모두에게 배우면 좋지 않을까요? 그럴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요즘 어학원에서는 중국어 강좌를 한국인, 중국인 선생님이 돌아가면서 1시간씩 강의를 하는 합동 강의가 유독 많이 있습니다. 영어나 일본어 시장은 제가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네. 그리고 많이 보진 못했어요. 네네. 근데 중국어에는 좀 이상하다 싶을 정도로 굉장히 이게 일반화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격일반으로 2시간짜리 강의를 등록을 하면 네.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이렇게 온다고 하면 네. 1시간은 한국인 쌤이 먼저 수업하고 그 다음 시간은 중국인 쌤이 하고 그러니까 이런 게 좀 잘 돼 있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꼭 특정 학원을 지정해서 그 학원은 이게 좋아요 이게 아니라 대부분의 어학원이 이런 그 시스템을 취하고 있습니다. 좋은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근데 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또 사람이 다 다르다 보니까 네. 어떤 분들은 아니 나는 중국어 하나도 못하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네. 그 원어민 선생님이 현지인 선생님이 들어와서 이렇게 막 말씀하시는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막 답답하다 이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본인들이 좀 선택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중국어의 표준어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푸통화. 그렇죠. 푸통화 푸통화. 하라고 했는데요. 이 푸통화 즉 한유의 발음은 아무래도 베이징 발음, 베이징 들어보셨죠? 네. 베이징 발음을 표준음으로 한다고 규정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추천은 북방 쪽 발음을 배우면 더 낫다고 봅니다. 물론 베이징이나 티엔진, 뭐 똥베이, 동북성이라고 하죠. 동북삼성 같은 것도 특유의 그 지역의 억양과 방언이 존재하지만 부통화라는 규정 자체가 원래 북방 쪽 발음을 아무래도 표준음으로 삼기 때문에 그 발음들을 배워두는 게 좀 더 낫다고 저는 추천을 합니다. 타이완이라고 들어보셨죠? 가봤다고 했죠? 네, 맞습니다. 네. 대만, 타이완, 대만, 홍콩이나 중국의 남부 쪽은 부통화를 쓰더라도 그 부통화의 발음이 북방 쪽과는 좀 다릅니다. 뭐 발음과 억양에 약간 차이가 있어요. 물론 부통화라는 그 자체가 표준어이기 때문에 이걸 쓰면 서로 의사소통이 되게끔 만들어져 있긴 한데 네. 발음과 억양이 구분이 될 정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뭐 흔히 영국식 영어, 뭐 미국식 영어 차이 정도로 우리가 많이 비유를 합니다. 우리 매니저님은 그 영국식 영어랑 미국식 영어의 차이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미국식 영어는 뭔가 버터 같은 그런 발음? 그런 거고, 영국식은 좀 딱딱한 그런 느낌. 네, 느낌. 그러니까 미국식 영어는 뭔가 이렇게 막 물 흐르듯이 네. 이렇게 많이 이렇게 숄라숄라숄라 네, 이렇게 막 맞아요. 늘어가는 느낌이라면 네. 영국식 영어는 뭔가 이렇게 딱딱 끊어진 느낌. 네. 그런 느낌. 네. 그러면 지금 뭐 막연하게 우리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다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중국어도 그렇습니다. 약간 북형식 중국어라고 하면 발음이 막 연음도 많고 이렇게 약간 이렇게 막 숄라숄라숄라 이렇게 막 넘어가는 느낌이 좀 강하고 상대적으로 대만식이나 중국의 남방식 그 부통화들은 네. 이게 뭔가 이게 또박또박 딱딱딱딱딱 끊어지는 느낌이 있어요. 예를 들면 네. 그냥 너 이름이 뭐냐라는 걸 네. 물어본다 그러면 그냥 느낌만 들어보면 네. 북방식으로 약간 좀 제가 일부러 굴려서 하면 네. 你叫什么名儿 이런 식으로 돼요. 你叫什么名儿你叫什么名儿 이런 식으로 된다 그러면 약간 얼라얼라 이렇게 넘어가는 느낌이면 만약 타이완이나 이제 남방 쪽으로 가면 네. 你叫什么名字 你叫什么名字你叫什么名字 그러니까 뭔가 느낌이 다르죠. 네, 느낌이 달라요. 톡톡톡 끊어지는 느낌이 약간씩은 있어요. 그래서 그 정도 차이가 있는데 전 개인적으로는 베이징 스타일, 타이완 스타일 두 중국어를 모두 다 좋아합니다. 다만 베이징 스타일을 먼저 공부한 다음에 나중에 실력이 좀 향상이 되면
아까 말했던 타이완 스타일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데 네. 타이완 스타일로 먼저 배우신 분들은 나중에 베이징 스타일, 아까 이렇게 혀를 굴린다거나 이런 스타일이 쉽게 따라하기가 힘들더라고요. 발음이 어려워요, 그 발음이. 그리고 들었을 때도 좀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처음에 좀 더 어려운 걸 공부해두고 그 다음에 좀 쉬운 발음들을 네. 흉내내자 이런 느낌이 좀 강한 거죠. 네. 아. 그리고 참고로 타이완은 번체자를 쓰고요. 그 다음에 중국 대륙은 간체자를 씁니다. 네, 그 차이가 있습니다. 네. 아, 그렇군요. 그럼 학원에서 공부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개인 과외가 좋을까요? 흥미로운 질문인데요. 개인적으로 과외를 좋아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함께 공부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서 뭐라고 딱 부러지게 대답하긴 힘드네요. 시간과 경제적인 여건이 허락된다면 개인 과외가 당연히 좋다고 봅니다. 장점이 있다면 직접 연습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점이 있고 단점은 어학, 개인 과외를 하려면 본인이 궁금증도 많고 더 적극적이어야지만 효과를 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개인적으로 말하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고 좀 소심한 분들은 이게 수학이나 무슨 사탕 과탐이 아니다 보니까 듣고 이해하는 과목이 아니에요. 어학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 선생님하고 네. 계속해서 뭔가 대화를 나누거나 네. 내가 막 물어보고 말을 또 써먹어보고 해야 되기 때문에 맞아요. 그런 성격이 좀 필요하다. 반대로 어학원의 장점이라고 하면 반대니까 네. 본인 성격이 좀 내성적인 분들은 그 같이 수업 듣는 무리에 섞여서 그냥 따라하면 되고 네. 또 다른 분들이 어차피 사람은 궁금한 부분들이 다 비슷비슷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을 질문을 하는 과정 중에 자연스럽게 본인의 궁금증도 해결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단점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수업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정해진 시간에 꼬박꼬박 잘 나가야 되고 더군다나 빠지면 안 돼. 안 되죠. 더군다나 직장인 분들 같은 경우도 회식도 많고 맞아요. 행사가 많아요. 그러니까 또 의지가 중요하고 그다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일정 기간을 꾸준히 배우려면 네. 아무튼 의지가 좀 중요합니다. 제 개인적인 첨언을 하나 더 추가하면 처음 배우기 시작할 때는 6개월, 6개월이라는 시간이 6개월. 중요합니다. 네. 6개월 정도 어학원에서 꾸준히 훈련을 해서 기초를 튼튼히 하고 네. 그 다음에 초급에서 중급으로 갈 때 그때부터 개인 과외를 하시는 것이 그때부터 언어 교환을 하시는 것이 실력을 예쁘게 만들어가기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막연하게 뭔가 그 원어민 쌤하고 공부하면 리스닝, 스피킹 모두 막 늘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정작 중요한 것은 본인의 준비와 그 어떤 어학에 대한 태도거든요. 네. 수업을 받기 전에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충분히 옆에 메모장이나 노트에 정리를 해보고 수업 시간에 그걸 써보고 틀렸으면 수정을 받고 이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냥 수동적으로 피동적으로 원어민 쌤이 하는 말만 쭉 듣고 단답형으로 예, 是,对,아니요, 不对,没有, 맞아요. 이런 대답만 하는 식의 방식. 네. 그러니까 원어민 쌤은 계속 말을 하고 막 듣기만 하고 아, 그렇군요. 아, 네. 지금 우리 이런 느낌. 이거는 이제 뭐 질이니까 네. 약간 궁금한 거 해결하는 네, 건 맞아요. 상관이 없지만 네. 어학 수업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이건 좀 비효율적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어떤 세계 최고의 천하제일 보검을 들고 네. 예? 무공을 연습해야 되는데 마치 무만 자르는 그런 느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혼자서 유튜브에 있는 무료 인강 듣는 것만 못합니다. 그러네. 유튜브에 가면 그 천하제일 중국어라고 제 네. 채널이 있어요. 네네. 제 채널 들으면은 무료 인강도 엄청 올라와 있거든요. 그냥 그것만 들으셔도 회화를 어느 정도 공부할 수 있거든요. 그러네요. 마지막으로 처음 시작할 때는 누구와 공부하느냐 보다는 내가 얼마나 시간을 투자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매일 30분씩 꾸준히 큰 소리로 발음 연습도 하고 또 짧은 문장을 매일 꾸준히 소리내서 읽고 만들어 보고 또 연습을 하면 그 자체가 정말 빨리 실력이 느는 것을 직접 체험할 수 있게 도와줄 겁니다.
아, 그러니까 처음 6개월은 학원에서 발음, 성조, 기본 어법 등 기초 중국어를 충분히 잘 훈련해서 기초를 다진 후에 다음 단계 수업을 듣던지 아니면 원어민이든 한국인이든 개인 과외를 하는 것이 좋다는 말씀이시군요. 네네, 그렇죠. 그리고 개인 과외의 장점을 살리려면 본인이 적극적으로 준비를 많이 해서 내가 더 말을 많이 하고 질문도 많이 하고 그 과정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시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 원어민 선생님이든 한국인 선생님이든 그 선생님께 내가 할 질문을 많이 준비하는 것이 좋다, 이 말이었습니다. 메모장 같은 거 있잖아요. 요즘에 스마트폰도 좋고, 그냥 직접 쓰는 것도 좋고. 네. 그래서 내가 일상생활에서 난 평상시에 이런 말을 자주 내가 쓰는구나. 네. 또 내가 궁금한 말은 어떤 게 있구나라는 거를 짧은 말부터 이렇게 정리를 해보는 거죠. 그런 걸 하나씩 채워가는 과정이 그 어학 공부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궁금한 것이 중국어의 어수는 영어와 같다던데 맞나요? 야, 이 질문도 정말 많이 하는 질문이시죠. 심지어는 이제 그 우리 하늘나라에 가신 저희 아버님도 항상 이 질문을 많이 하셨어요. 네. 우리 아들은 중국에 가서 공부하고 와서 중국어 선생도 하니까 영어도 잘하겠지? 아버님,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덕입니다. 중국어를 잘한다고 영어를 잘하면 중국 친구들 영어 다 잘하게 해요. 주어, 동사, 수어, 목적어. 흔히 말해서 주, 술, 목. 네. 이 순서는 영어와 같습니다. 하지만 뭐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한 언어가 그 동사, 수어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동사라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형용사라는 것도 있고 명사, 뭐 대명사, 부사, 전치사 뭐 이런 다양한 품사가 있거든요. 네. 그중에 수로 역할을 주로 하는 게 동사도 있고 형용사도 있는데 동사가 쓰일 경우에 주어, 수로, 목적어 이 순서가 이제 영어랑 똑같다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 거고요. 그 외에 한 가지 더 예를 들자면 그 전치사 있죠. 네. 우리 영어 배울 때 전치사를 그 전치사의 목적어보다 앞에 쓰잖아요, 보통. 네네. 그러니까 우리 그냥 귀로만 듣는 팟캐스트 애청자 여러분들이 듣기 쉬운 내용으로 하면 가장 쉬운 문장으로 공원에서, 네. 공원에서라고 하면 한국어로는 에서가 공원보다 뒤로 오죠. 네. 근데 영어는 in이라는 전치사 뒤에 the park가 뒤로 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in the park라고 쓰잖아요. 네네. 그것처럼 중국어도 전치사 어디에서라는 뜻의 짜이라는 단어가 공원보다 앞쪽에 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 그러니까 전치사가 대상보다 앞에 온다라는 거. 근데 우리나라는 공원에서라고 해서 조사로 해서 뒤쪽에 쓰인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런 특정한 한두 개의 특징을 제외하면 그 나머지 부분들이 꼭 영어나 이렇게 다른 언어랑 어떤 유사한 점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 육하원칙이라고 있잖아요. 네.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했느냐. 네. 보통 이렇게 표현하는데 했느냐라는 말이 동사에 해당하잖아요. 네. 그게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봤을 경우에 동사라 그러면 주어와 동사 사이에 들어가는 그 육하원칙. 누가가 주어잖아요. 네. 그러면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 순서는 한국어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주어가 형용사일 때는 그냥 한국말대로 생각난 단어를 쭉 나열하고 형용사나 동사를 뒤에 딱 써주시면 오히려 그러니까 영어보다 더 쉽게 우리가 중국어를 배울 수 있습니다. 네. 중국어에는 존댓말 경어가 없나요? 모두 다 반말인가요? 네네. 이 질문도 많이 들어봤죠. 보통 존댓말이 없고 다 반말이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영어도 그렇죠. 네. 특별히 뭐 그렇다고들 얘기를 하는데 또 생각을 조금만 바꿔보면 네. 모두 다 존댓말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반말이 없고 모든 말이 존칭이에요, 다. 우리도 보통 어떤 부모님들이 얘들한테 존댓말 하잖아요. 네. 밥 먹었어요. 네네. 뭐 학교 다녀왔어요, 우리 아들, 우리 딸, 우리 딸 이뻐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냥 전부 다 뭐 그런 정도의 존대 내지는 극존칭, 그러니까 존칭과 극존칭만 존재한다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도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어나 일본어는 존댓말이라는 게 우리 어미의 변화가 생기잖아요. 네. 뭐 하셨습니까? 아, 네네. 그랬니? 네. 그랬어? 이렇게 두 말의 어미의 변화인데 아, 네네. 중국어는 그런 어떤 그런 조사의 변화가 아니라 네. 어떤 단어를 사용하느냐, 즉 단어의 사용에 따라서 존칭이나 예의를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의 표정이나 말투 그리고 사용하는 단어에 따라서 네, 존경, 리스펙트 그리고 예의 또 그 사람의 지적 수준이 드러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럼 중국어 공부하면 사자성어도 많이 외워야 하겠네요? 우리 매니저님은 사자성어 많이 외우세요? 지금은 잘 많이 외우진 않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도 사실은 이제 사자성어를 많이 쓴다 이렇게 말하면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또 갑론을박이 있을 수 있어요. 네. 제가 방금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그러면 사자성어 많이 쓰나요? 그러면 한국 사람들은 많이 써요. 한국 사람들은 많이 안 써요. 근데 그럴 때 제가 그거는 또 사람마다 다를 수도 있죠.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아, 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또 사람들마다 갑론을박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하잖아요. 아, 네. 또 중국에 유학 가봤어요? 그러면은 저 아직 안 가봤는데요. 그러면 네. 꼭 가보세요. 중국 유학 가본 거랑 안 가본 거랑 완전 달라요. 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중국 현지에서 직접 유학을 한 거랑 하지 않은 거는 천양지차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 중에서도 뭐 직군에 따라서 또 본인의 언어 습관에 따라서 또 본인의 지적 수준, 교육 수준에 따라서 고급스러운 성어나 또 시구절 같은 거를 또는 멋진 표현들을 쓰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또 개인적으로 뭐 시사 정치 프로를 관심 있게 듣고 보는 분들은 그런 걸 더 자주 접할 테지만 그냥 뭐 예능 프로라든지 아니면 뭐 기타 요리 프로 같은 것만 즐겨보시는 분들은 네.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그런 게 등장할 수 있는 빈도수가 낮은 거죠. 그래서 그런 차이점을 두고 보면 되고요. 네. 하나만 더 들어가 보면 네. 성어라는 그 자체가 네. 중국어에서 차지하는 의미는 어떤 특별한 뭐 고급스럽다는 느낌보다는요. 네. 일종의 단어입니다. 단어이자 문장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성어라고 하는 자체도 명사, 동사, 형용사 등등등등의 여러 가지 품사를 다 갖고 있고요. 네. 그 자체가 단어 또는 문장의 역할도 하고 거기에서 더 나가면 뭐 관용 표현들이나 속담들 이런 것들도 잘 활용하실 수 있게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나는 나중에 뭐 고급 수준이 되면 그때 가서 성어나 속담 배워야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초급, 중급, 고급 각각의 레벨에 맞는 성어나 그런 표현들이 있어요. 중국 유치원생들이 성어를 배워요. 아, 정말요? 애들이 그 유치원 모자 쓰고 노란 옷 입고 유치원 버스 기다리고 가면서 학교 가면은 유치원에 가면 배우는 게 그런 성어들이죠. 예. 그러니까 아주 어린이들도 쓸 수 있는 초급 수준의 성어도 있고 네. 그다음에 올라갈수록 좀 더 고급스러운 성어도 있고 하니까 그 자체를 그냥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단어구나. 좀 긴 문장을 이렇게 쓰면 더 편하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공부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뭐 예를 들면 엄마 만세, 아빠 만세 이런 것도 그냥 성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글자니까. 네. 그래서 천천히 여러분들 좀 거부감을 버리시고 친해지면 좀 더 중국어를 잘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려 볼게요. 네, 다음 질문 드려볼게요. 어떻게 공부하면 중국어를 잘할 수 있나요? 중국어를요? 열심히 해야죠, 열심히. 그 가장 좋은 방법은 엄청난 상상 초월 천하제일 중국어 엄상천 선생님과 같이 공부하면 되는데요. 농담입니다. 진담입니다. 그렇지만 좀 추상적인 질문이긴 하지만 이 질문 정말 많이 들어봤어요.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느냐? 네. 일단 재미를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국 노래, 영화, 드라마, 소설, 뭐 고전, 한자, 문화 등등등등 어떤 분야든 관심사가 생기면 공부에 탄력을 받고 지치지 않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공부 측면에서 보면 좀 더 들어가 보면 단어, 독해, 어법, 중국어는 문법을 어법이라고 해요. 그리고 듣기, 쓰기, 말하기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단어는 단어장을 사서 공부하는 방법도 좋습니다.
하지만 제 개인적인 학습법을 하나 추천할게요. 먼저 조그만 노트를 산다. 내가 궁금한 단어를 한글로 쭉 써내려간다. 인터넷 사전을 찾는다. 이렇게 해보면 내 주변에 있는 물건부터 내 눈에 띄는 것부터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단어부터 문장부터 천천히 하나하나씩 정리를 해 나갈 수 있고, 이 방법은 잘 잊혀지지도 않고 입에 착착 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네. 지금 우리 매니저님 눈에 보이는 거 뭐뭐 있어요? 컵, 컵, 종이컵, 그리고 파우치, 핸드폰, 필통, 마이크, 연필, 볼펜, 가방, 옷, 전등, 에어컨 영어인가? 그렇죠. 그 다음에 천장, 네. 바닥, 네. 벽, 네. 칠판. 그렇죠. 지금 목걸이, 시계, 네. 저도 시계, 신발, 운동화, 네. 그냥 주변에는 흔히 있는 것부터 이어폰, 그렇죠. 네. 그런 거부터 먼저,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제가 처음 배우는 외국어를 배운다 그러면 그거부터 손바닥만한 메모장에 쭉 써본 다음에 그 단어를 사전에, 인터넷 사전에 이제 검색을 해보는 거죠. 요즘은 사전 자체도 워낙 잘 돼 있기 때문에 네. 발음도 나오죠. 네. 글자 그대로 옮겨 써볼 수 있죠. 또 더군다나 어떤 사전들은 온라인상에서 그냥 그 단어를 그대로 나만의 뭐 단어장인가 이렇게 해서 또 정리할 수도 있더라고요. 좋네요. 저도 모르게 좋네요 하는데 고개를 끄덕거렸어요. 맞아요. 정말 좋아요. 공부하기 너무 편해진 거예요, 이게. 이 방법 꼭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내 주변에 있는 것부터 궁금증이 하나씩 사라져 갑니다. 두 번째로, 독해. 독해는 정말 중요한 학습 과정입니다. 먼저, 기초에서 초급 과정은 독해가 극히 좋고요. 초급에서 중고급으로 갈 때 정말 많이 필요합니다. 그 HSK라고 하는 중국어 시험이 있어요. 네. HSK 중국어 시험 문제집에 네. 듣기 원문이나 듣기의 그 녹음 지문이나 네. 독해 문제들에 나와 있는 지문들을 활용하면 좋습니다. 네. 이건 제가 실제로 그 HSK라는 과목을 15년 넘게 가르치면서 제가 지금까지 중국어 실력이 향상되는 것도 다 이 HSK 맨날 공부하고 가르치고 소리내서 읽고 그 과정이 가장 큰 도움을 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인터넷상에 있는 뉴스 기사나 좋은 문장도 많이 구할 수 있으니까 그걸 구해도 좋고, 또 시중 서점에 가서 HSK 문제집에 나와 있는 문장들을 사서 공부하시면 정말 이보다 더 좋은 학습 자료가 없다고 저는 자신 있게 추천합니다. 나중에 이제 실력이 좀 더 향상돼서 뭐 고급 과정이나 중고급 이상이 되시면 저 서울에도 또 인터넷상에도 중국 서점이 있어요. 원서만 파는 서점이 있거든요. 그런 서점에 가서 원서를 사서 소설이라든지 수필 같은 것들도 꾸준히 이렇게 읽어보는 것도 좋은 습관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 듣기. 듣기는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아는 만큼 들립니다. 내가 아는 만큼 들립니다. 외국에 오래 산다고 해서 그 나라 말을 무조건 잘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외국에 오래 산다고 해서 그 나라 말이 그저 쑥쑥 잘 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착각입니다, 여러분. 영화를 볼 때 자막이 있으면 다 들리는 것 같이 들리죠? 네. 그런데 일단 자막을 가리고 나면 전혀 들리지 않는 그런 경험 한두 번씩 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가장 손쉬운 듣기 훈련 방법은 HSK 문제집이 1급부터 6급까지 있는데요. 이 듣기 MP3를 항상 듣고 다니세요. 녹음 지문은 그냥 열심히 독해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즉, 녹음 원문은 내가 독해하듯이 따로 그냥 열심히 읽고 모르는 단어 찾고 해석하면서 공부를 하시고요. MP3는 그냥 따로 들으세요. 그리고 MP3를 들을 때는 절대로 녹음 원문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도 시선을 뺏기지 않는 그게 중요합니다. 가끔은 요즘에는 스마트폰 자체가 멀티태스킹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녹음은 또는 중국어 방송을 그대로 틀어놓고 들으면서 눈은 뭐 뉴스를 본다거나 그러면 내가 뭘 듣고 있는지 내용에 대한 집중이 전혀 안 됩니다. 그냥 뭐 기분풀이로 노래를 듣는다거나 이런 경우야 특별히 가사를 안 들어대면 음을 들으면 되니까 그건 상관이 없지만 일단 내 시선이 어디론가 뺏기면 그 다음부터는 귀는 닫힙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MP3를 들을 때는 녹음 파일을 들을 때는 절대로 시선을 다른데 주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MP3에서 나온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계속 입으로 중얼중얼 이렇게 따라해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 포인트를 말씀드리고요. 그럼 언제까지 이 훈련을 해야 되느냐? 한 녹음 원문 MP3 파일을 계속 듣고 다니다가 그 안에서 나오는 문장을 내가 내 입으로 같은 속도로 막 따라잡을 수 있을 때, 그리고 어느 순간에 그 문장보다 내가 더 빨리 말하고 이제 미리 예상이 가능할 때 다른 녹음 파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넷째, 어법. 어법은 학원 다니세요. 아니면 잘하는 사람한테 배우세요. 이 어법이라는 거는 문법 어법은 혼자 공부하는 것은 저는 비추입니다. 우선은 먼저 나보다 좀 잘하는 사람에게 체계적으로 한번 설명을 듣고 배우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어법 책을 사서 공부를 하고 또 개인적으로 어법을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 독해나 다른 문장을 통해서 데이터를 충분히 보충하면서 그 어법의 규칙성을 본인이 찾아가고 어법의 틀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냥 아직 처음 배우기 시작하신 분이 혼자서 뭐 어법을 막 배운다는 건 좀 말이 안 되고요. 일단은 어느 정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6개월 정도, 어느 정도 초급 단계를 벗어날 때쯤 될 때 어법 강좌를 한번 듣고 잘하는 사람한테 배워주는 것이 그게 어법을 크게 이해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쓰기와 말하기가 있습니다. 쓰기와 말하기는 사실 일맥상통합니다. 말을 할 줄 알아야 쓸 내용도 생기고 쓸 줄 아는 거죠. 네. 많은 학습자들이 생활 속에서 쓰는 회화가 말하기라고 생각하시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하면서 뭐 시장 가서 물건 사고 뭐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다니고 이렇게 길 가다 길 묻고 이런 게 말하기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건 말하기의 일부죠. 생활 회화입니다. 네. 자, 말하기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롤플레잉, 즉 상황극이죠. 네. AB의 대화. 네. 두 번째는 인터뷰가 있어요. 한 사람이 어떤 주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 그 주제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럼 세 번째는 스토리텔링이 있습니다. 앞에 있는 사람한테 내가 얘기를 1분이면 1분, 3분이면 3분, 5분이면 5분 설명을 쭉 해주는 거죠. 예전에 요즘 미국에서도 그 뭐 유행하는 뭐 테드라는 것도 그렇고, 우리나라에 뭐 세바시라는 것도 있잖아요. 네. 뭐 강연백도시라든지 앞에서 대중 앞에 서서 내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게 일종의 말하기인 거죠. 생활회화는 그 중에서 롤플레이에 속하는 겁니다. 다양한 상황에서 하는 표현들을 미리 설정을 해서 혼자 연기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혼자서 내가 이런 상황이라면 어떤 말 하지?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이런 연습하는 게 중요하고요. 인터뷰는요, 이거 상당히 어렵습니다. 일단은 주제 자체가 워낙 광범위하고 다양하다 보니까 그 주제별로 대답을 하는 문장을 논리적으로 정리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네. 사실 이런 질문은 한국어로 이렇게 질문하고 한국어로 답변해도 잘 안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이 한국인들이 외국어를 공부할 때 가장 훈련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희는 강조합니다. 일종의 논술 시험 같은 거예요. 네. 주제 자체가 어려워요. 네. 뭐 안락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낙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도심에서 많이 발생하는 대규모 집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1인 시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 과도한 성형수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뭐 이런 식의 문제들이 나오면 이건 네. 어떤 외국어든지 바로 대답하기가 힘듭니다. 네. 뭐 단순히 찬성합니다, 반대합니다의 네. 문제가 아니잖아요. 네, 맞아요. 찬성합니다. 왜? 반대합니다. 왜? 그 왜에 대한 논거나 이유를 이제 하나하나 제시를 해야 되는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훈련을 해야 된다. 세 번째는 스토리텔링입니다. 스토리텔링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주변에 우리 조카나 자녀분들에게 많이 얘기해 주죠. 네. 자, 내 말 들어봐. 이건 이랬고 저랬었어. 이랬단다 저랬단다. 근데 이것도 막상 하려고 하면 잘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서 보통 전래동화나 우화들, 우리 어렸을 때 많이 들었던 흥부놀부전, 네. 뭐 이소부화, 네. 뭐 그림 동화 이런 거 있잖아요. 안델센 동화. 네. 이런 거에서 우리가 많이 봤던 그런 동화들을 머릿속으로 한국말로 쭉 한번 해보는 거예요. 1분이면 1분, 3분이면 3분, 네. 20초면 20초. 이렇게
줄이고 늘리면서 계속 본인이 한국말로 하는 연습을 하다가 네. 그걸 중국어로 바꾸는 연습을 하면 많이 늘어요. 오. 그런데 말입니다. 바로 이 스토리텔링이 HSK 시험에 나오는 쓰기 문제예요. 어허. 그러니까 HSK 6급 시험 같은 걸 보면 한 1000자 정도 되는 문장을 먼저 읽게 시간을 주고요. 네. 그 정해진 시간에 그 문장을 다 읽고 나면 네. 이제 그 문제지를 보지 않고 네. 방금 내가 읽었던 내용을 원고지에다가 400자로 줄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안델센 동화, 이솝우화, 전래동화를 먼저 머릿속으로 해본 다음에 네. 그 문장을 이제 내가 400자나 300자로 줄이고 그러면 말하기라 그러면 그걸 내가 1분 안에 요약해서 말해보는 거죠. 네. 이 훈련 은근히 재밌습니다. 오. 그렇게 되면 이제 흔히 언어 교환을 가더라도 중국 친구, 일본 친구, 뭐 미국 친구, 외국 친구들의 말을 그냥 주로 듣고 yes, absolutely not 막 이런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좀 더 내 얘기를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주도권을 잡을 수가 있는 거죠. 아. 그래서 바로 리얼 말하기란 바로 이런 거다. 아. 예. 그래 이걸로 수업하고 이런 세 가지를 정확하게 수업하고 있는 것이 한국, 중국에서 딱 한 곳이 있어요. 어디요? 천하제일 중국어. 오. 여러분, 백문이 불여일견입니다. 직접 와서 한번 공부해 보십시오. 이 세 가지를 잘 해야지 자연스럽게 말하기 시험, 쓰기 시험에도 자신감이 생기고 실력도 늘고 각종 어학 시험에서 자신 있게 대비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머릿속에 쏙쏙 잘 들어오고 이해가 정말 잘 됐어요. 그러면 요약해보면 중국어 쓰기나 말하기를 잘하려면 일단은 한국어로서의 훈련이 기본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그럼 아까 앞에서 HSK를 계속 얘기하셨는데 HSK는 중국어 시험인가요? 그리고 마지막 질문으로 중국어 인증 시험에 대해 소개 좀 해주실래요? 네네네, 맞습니다. 우리가 일단 뭐 외국어를 배우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죠. 네. 뭐 취미가 될 수도 있고 뭐 취업이 될 수도 있고 또 뭐 해외 유학 준비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통 이제 어느 정도 공부를 하다 보면 다들 자연스럽게 그 인증 시험을 통해서 내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한번 가늠해 보고 싶어 합니다. 네. 그 중에서 중국어 중에는 가장 유명하고 대표적인 시험이 바로 HSK라는 게 있어요. 요즘에는 좀 젊은 친구들이 이걸 이제 재미있게 부르면서 흐스크 흐스크 이렇게 하더라고요. 흐스크. 예. 이 시험은 중국 공자학원, 즉 중국 국가 한판이라고 하는데요. 중국어로는 고자 한반이라고도 하고 공즈学院이라고 합니다. 이런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주관사입니다. 전 세계 방방곳곳에 중국어를 보급하는 것이 목표인 기관인데요. 이 공자학원에서 주관하는 대표적인 시험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HSK, BCT, YCT입니다. 먼저 HSK라고 하는 거는 요즘에 신 HSK라고 부르는데 일종의 토플 시험하고 비슷합니다. 토플. 그래서 인문학적인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시험은 듣기, 독해, 쓰기 이렇게 세 개 부분으로 나뉘어 있고 말하기 시험만 따로 신청해서 봅니다. 그러니까 한 번 신청하면 듣기, 독해, 쓰기를 한꺼번에 보고 말하기를 보고자 하시는 분들은 따로 시험을 신청해야 돼요. 그리고 시험은 1급부터 6급까지 이렇게 나뉘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1급이 가장 초급이고 6급이 가장 고급입니다. 그리고 급수별로 시험이 별개의 시험이니까 따로 신청을 해서 보고 한 시험을 이제 신청해서 보면 예를 들면 내가 4급을 신청해서 봤으면 그 시험이 각 세 과목이 세 개 파트니까 하나당 100점이잖아요. 네. 300점 만점에 180점. 그러니까 총점이 180점이면 합격입니다. 그래서 취업이라든지 뭐 외국 유학이라든지 또 개인적으로 자신의 실력을 검증할 때 가장 많이 보는 인증 시험이 HSK, 신 HSK입니다. 그리고 BCT는 비즈니스 중국어 시험의 약자인데요. 좀 더 실용적이고 생활 밀착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마찬가지로 BCT라는 시험도 스피킹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BCT 스피킹 따로 보고 BCT 시험은 뭐 A형, B형 이렇게 나눠서 두 개를 본인의 실력에 맞춰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YCT라고 하는 것은 청소년 중국어 능력 평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어휘량이 500개 미만이에요. 상당히 쉬운 주로 어린이용 시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YCT 시험장에 가도
이 시험을 보는 어린이들이 한 1000명은 된다는 겁니다. 놀랍죠? 네. 우리나라의 시험에 대한 열기는 정말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참고로 HSK 4급 같은 경우는 보통 단어량이 한 1500단어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6급 같은 경우는 5000단어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YCT가 얼마나 쉬운 시험인지 아시겠죠? 네. 자, HSK 시험 중에서 가끔 이렇게 우리 한자를 잘 못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요즘은 주로 이제 타자를 많이 쓰잖아요. 아, 네. 그래서 그냥 그 PC 앞에 앉아가지고 인터넷으로 볼 수 있는 시험이 있어요. 운전면허처럼. 오. 그걸 IBT라고 하거든요. IBT. 네. 네, IBT 시험도 있으니까 그 나중에 이제 혹시 뭐 손으로 한자가 좀 약하신 분들은 네. 또 개인적으로 나는 컴퓨터가 더 익숙하다는 분들은 그 IBT라는 시험도 찾아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즘 취업 시장에서 기업들이 가장 많이 선호하는 말하기 시험이 있는데 그게 바로 TSC라는 시험입니다. 이 시험은 국내 유명 어학원이 개발한 말하기 시험인데요. 전 개인적으로 봤을 때 내용이 정말 아주 충실하고 좋은 시험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롤플레잉, 인터뷰, 스토리텔링이 모두 포함된 7개의 영역이 가장 낮은 난이도부터 가장 높은 난이도까지 하나씩 순서대로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러면 본인이 그 시험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한번 보고 나면 그 본인이 대답했던 그 레벨에 따라서 점수가 주어집니다. 레벨은 이제 레벨 1부터 레벨 10까지 있는데 보통 레벨 10이 가장 높은 급수니까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자기 실력이 올라간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BCT 스피킹도요. 네. 이 TSC를 약간 벤치마킹해서 만든 시험이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유형이 거의 비슷합니다. BCT는 5개의 관문이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TSC는 총 7개의 관문이 문제가 있다 그러면 네. BCT는 5개의 관문이 있고 문제 유형은 유사합니다. 롤플레잉, 인터뷰, 스토리텔링. 네, 이렇게 됩니다. 아, 네, 선생님. 오늘 저는 평소 궁금해하던 내용이 많이 풀렸어요. 네.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도 이제 중국어가 막연하게 어렵다고 생각이 들진 않으시죠? 저도 2018년에는 꾸준히 중국어를 공부해야겠어요. 오늘 친절하게 잘 알려주신 엄청난 상상 초월 천하제일 엄상천 선생님께 감사드리고 방송 들어주신 애청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하트 꾹 1000원의 행복 후원하기 그리고 다운로드와 댓글 달기도 아울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선생님 우리 중국어로 인사할까요? 네. 再见